미 언론 경악, 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미국도 포기한 신기술. 한국이 해냈다. KF-21 스텔스 출격, 집념의 대한민국.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된다. K-21의 스텔스기 전환 시에는 외국산 엔진을 탑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ED, 주관으로 출력 15000IBF급 이상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 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했다. 양사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위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다. F414보다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10에서 15%가량 늘어난 설계안을 제출했다. 이스라엘군 IDF 위 F-15, F-16 전투기들이 지난 10월 26일 새벽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후제스탄 일람 등 세계주 군사시설물을 공대지 미사일을 동원해 폭격했다. 10월 1일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작전이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 인근에 배치돼 있던 S-300 포대를 다수 파괴하면서 이란 방공망을 손쉽게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군사강국들은 지대지 탄도미사일보다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사용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현대전의 초식으로 여기는 듯하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효율 문제로 해석한다.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쏘려면 고작 480kg의 탄두를 적진에 떨구기 위해 고비용 고위험을 감수하며 4톤이 넘는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려야 한다. 반면 타우러스, 슬램 ER, 매버릭 등 500kg 물결표 1톤 미만의 공대지 미사일은 F-35 F-15K에 매달려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를 강타한다. 2018년 1월 일본이 첫 자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인 ASM-3 개발을 완료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ASM-3는 신형 제트 엔진을 탑재해 마 3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알려졌다. 부러운 마음도 잠시, 우리나라도 드디어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10월 24일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개막한 사천 에어쇼에서 FA-50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한화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 2.5, 시속 3000km의 속도로 300km 밖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이기 때문에 적에 치명상을 주는 독침 무기로 평가된다. 통상 초음속은 마하 3에서 4로, 아음속은 마하 0.95 이하,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을 말한다. 이날 사천 비행장에서는 LIG 넥스원이 개발 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모습도 함께 공개됐다. KF-21 보라매에 탑재하는 첫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500km로 공군의 F-15K에 탑재되는 독일산 타우러스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천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국내 개발은 우리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 자급을 떠나 수출길도 활짝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2026년 이후 FA-50 경전투기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 FA-50은 동급 최강 전투기로 거듭난다. 게다가 KF-21과 FA-50 이 같은 공대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대한민국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FA-50과 KF-21 위 해외 경쟁 기종인 F-16V 나 JAS-392 그리펜의 경우 모두 아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라팔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나 핵탄두를 장착해 수출이 불가능하다. 2026년 이후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끝나면 FA-50을 구매한 국가도 최강의 무장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사천 에어쇼 현장에서 폴란드 기자단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많은 관심을 표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에 둘 다 공헌할 독침 무기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2. 일본이 전력화 서두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오상현의 무기 큐브. 올해 1월 18일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최대 400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40억엔,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을 들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건데요. 애초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토마호크 최신 모델인 블록 5,400기를 구입하려 하다가 그중 절반인 200기를 구형 모델은 블록 4로 변경하고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긴 겁니다. 이날 발표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토마호크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본이 더 좋은 새 제품을 두고 굳이 1년 앞당겨서 도입하려 하는 이 무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우리에게 걸프전에서 전쟁의 시작을 알렸던 미사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미 해군 구축함 USS 폴 F. 포스터에서 첫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 뒤 걸프전 내내 잠수함에서 12발, 수상함에서 276발 등 모두 288발이 토마호크를 발사하며 현대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1년 리비아 공습에서는 개전 첫날 124발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순항미사일은 냉전 초기에는 꼭 필요한가 싶은 의문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미온적인 미국의 태도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1967년 이집트 해군이 발사한 구소련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이 이스라엘 해군의 에일라트 구축함을 격침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까지 미국은 탄도미사일에 집중하거나 대형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의 전력으로 소련을 압도하는 전략을 구사했죠. 하지만 소련은 달랐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대응할 적합한 무기체계로 순항미사일을 주목했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발생한 이른바 스틱스 쇼크로 미국도 순항미사일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때마침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 제한 협정, 솔트를 진행시키면서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를 축소하는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할 핵투발 수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개발한 것이 하푼 미사일입니다. 1970년 미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엘모 주멀트 제독의 지시로 개발된 하푼 미사일은 1972년 10월 17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1977년부터 생산해 미 해군 함대의 주요 무장으로 자리 잡습니다. 능동 레이더 종말 유도 방식으로 124km까지 날아가 적의 함정 등을 격침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었죠. 미 해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렇게 1983년 탄생한 미사일이 바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1972년 하푼 미사일의 공중발사 버전과 같은 시기에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976년 지형 대응 유도 방식, TRCOM, 터레인 컨투어 매칭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 1978년 2월 잠수함에서 시연 발사를 하고 1980년 3월 함정에서 시연 발사를 했습니다. 블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토마호크 미사일은 GPS와 관성항법 장치, 지형 대응 유도 방식, 디지털 영상 대조 유도 방식, DSMAC,
디지털 신 매칭 에어리어 코렐라터 등의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1976년 개발된 지형 대응 유도 방식과 디지털 영상 대조 유도 방식에 있습니다. 비행하는 지역의 고도를 측정해 미리 입력된 경로의 디지털 고도 정보와 비교하면서 비행하는 방식인데 이 때문에 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적의 레이더에 발견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토마호크는 탄두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량됐습니다. 초기에 배치됐다가 2010년대 초반에 퇴역한 BGM-109A형은 W80이라는 200노트급의 핵탄두를 최대 2500km까지 날아가 터뜨릴 수 있었죠. BGM-109B는 1000파운드급 고폭탄을 장착해 460km 안의 함정을 공격하는 용도로, BGM-109C는 지상 공격용으로 1250km 안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개량형은 현재 퇴역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개량은 BGM-109C 버전을 기준으로 블록 2와 블록 3가 탄생하면서부터입니다. 항공기와 무인항공기, 위성, 보병, 전차, 함정 등 여러 무기체계에서 획득한 표적 정보를 획득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여러 센서를 장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즉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1993년 도입한 토마호크 블록 3의 경우 도착시간 제어 기능과 전파방해 방지, GPS의 정확도 향상 기능이 추가됐고 탄두는 1000파운드급에서 750파운드급으로 조금 줄이면서 엔진을 개선해 사거리를 1600km까지 늘렸습니다. 2006년 도입된 블록 4에 와서는 유도와 통제 방식을 보다 고도화했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공기흡입구가 내장형으로 꼬리날개가 4개에서 3개로 바뀌었습니다. 비행 중인 미사일을 미리 설정한 15개의 다른 표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표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타격 컨트롤러를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전장 상공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배회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더 중요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방향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미사일의 상태와 표적의 피해 정도를 통제하는 군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파 방해 방지 GPS 수신기도 장착됐고 탄두의 관통 능력도 첨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도 가격은 낮아지고 사거리는 블록 3보다 길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1년 도입된 토마호크 블록 5는 블록 4의 항법과 비행 중 표적화 기능을 개선했고 해상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추가했죠. 또 다른 장비로부터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전송받아 움직이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프로파일럿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쯤 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토마호크 블록 4는 순항미사일이라기보다는 대용량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자폭형 무인기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블록 5는 유무인복합 체계, 즉 MUMT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기라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촉발된 이란의 드론 공격 등에서 우리는 수많은 드론과 무인기의 활약을 봤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러 무기체계, 상부 공격에 취약한 전차나 헬기, 또 비싼 순항미사일은 바로 전장에서 없어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호크 미사일의 개량을 보니 이미 더 크고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드론을 활용한 전쟁에서도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참, 일본은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400기나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고요? 아이 참, 우리나라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현무 -3가 있습니다. 토마호크보다 조 물결표 금 비싸긴 하지만 유도 방식과 탄두 중량, 사거리 즉 모든 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죠.
토마호크의 개량처럼 우리 형무 미사일을 개량한다면 다음 개량은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